배가 지금 밝혀지는 진실에 의하면 연령이 27년 된 배야. 그런데다가 이 배는 원래 저수지용이래요. 호수 있잖아, 호수. 청평호 이런 호수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배지 이렇게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 그런 저수지용으로 썼던 배를 이게 우리나라 여객선 회사가 그 싼 값에 사다가 27년 된 배를 올해 4월부터 운항을 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보니까 이거 안 맞다. 이거 구조나 이런 게 여기 이 앞바다에 안 맞다.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를 했대요. 반대 집회도 하고 운항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근데 정부에서 막을 방법이 없었어. 이유가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모든 여객선이 2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버린 거야. 어떻게? 30년까지는 운행해도 좋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27년 된 낡은 배를 운항해야겠다는 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또 사고가 난 거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게 됐는 이런 사고의 원인에는 누구의 공이 컸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 큰 거예요. 설령, 선박의 연령을 설령이라는데 설령 제한을 20년까지만 뒀던 걸 30년으로 확 늘려버린 거. 이게 세월호 사건의 원인, 박항서 사건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선박 연령을 늘렸냐? 이게 배 한 대를 만드는데 몇 천억이 든대요. 수천 톤짜리 배를 만드는데 몇 천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가령 세월호 같은 걸 만들려면 7, 8천억이 든대요. 그런데 7, 8천억을 들여서 그 배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기에는 이문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선박 회사들이 싼 값에 일본의 패선을 사다가 여객선 장사를 하려고 선박 연령을 늘려달라고 로비를 한 거예요. 이 로비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요하게 로비가 들어오니까 좋다. 그러면 5년까지 연장해주겠다. 20년을 5년까지 연장해주겠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아라. 그럼 운항 못해. 정밀검사 받으라 그러면 연장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2008년에 집중적 로비를 해가지고 30년을 확 연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100몇십억에 사왔대잖아요. 156억인가? 그게 고철값이래. 그러니까 일본도 여객선을 20년만 운행하면 폐선시켜야 된대요. 폐차시키듯이. 그래서 고철값에 판 거야. 그 배를 갖다가 잘못 고쳐가지고 이게 조타기가 왜 고장이 났냐 하면 이 세월호라는 배가 로로선이라 그래서 위에는 여객이 타고 밑에는 화물을 싣는 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이게 넓적한 거예요. 그래야 바다 위에 넓은 면이 있고 그러면 이게 흔들려더라도 안정적이니까. 근데 이 로로선은 기본적으로 아래 위로 긴 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게 균형 맞추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맞춰야 되는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에 무게 중심을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맞춰놔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그거를 완전히 딱 한 점에 맞춰놓은 그 배가 세월호의 원선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배를 사다가 고쳤어요. 위에다가 승객을 더 실을 수 있도록 위를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균형점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부터 균형을 못 잡은 거야. 조타수는 뭐냐면 조타기라는 게 결국은 이 배의 균형을 잡고 이 배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뒤에 짐을 실려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타기가 계속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처음 고쳐졌을 때 그 보수됐을 때 이미 문제가 있었던 배예요. 그래서 운항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배야. 누가 운항허가를 해줬느냐? 한국성급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배의 운항허가를 독점하는 한국성급이라는 데서 잘못 고쳐진 배의 가짜 설계도를 보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세월호 세월호 살인사건의 공범이죠.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30년으로 연장한 범인, 두 번째는 한국성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해운조합이에요. 원래 이 배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점검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원래 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았어야 됐대. 그걸 이명박 대통령 때 1년에 2번으로 바꾸고 그거를 박근혜가 1년에 한 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점검을 누가 하냐?
이 해운조합이라는 선주들, 배 주인들이 모여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있지도 않은 회사가 그냥 가짜로 점검했는데 좋다, 이 동그라미 쳐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러니 해운조합도 공범이에요. 이거 처벌받아야 돼요. 해운조합한테 그러니까 도대체 안전하다라고 평가해준 놈들 누가 로비를 받았나, 이거 처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범인이 누구냐? 아무리 얘네가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은 살인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작년 8월에 법안을 없앴어요. 그게 뭐냐면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걸 없앴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8월 이전에는 이명박이 사고를 치면서도 그래도 장치 하나를 놔둔 거야. 만약에 배가 출항하기 전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게 가령 이게 고박의 문제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짐을 많이 실었는데 제대로 안 묶어가지고 이게 기웃덩거리니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그럼 고박이 제대로 안 되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를 없앤 게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선장이 살인죄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야. 선장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을 없애지 않았다면 선장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장은 출항해야 됐고 결국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 박근혜 정부도 이게 조사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 국가에서 비상상황, 만약에 국민 50명이라도 뭐 이 생사가 위험하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비상대책을 해야 돼. 생각해봐. 국민 50명이 한꺼번에 뭐 공격을 당해 죽었다든가 불의사고로 죽었다든가,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중간에 정부의 잘못이 있다,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미리미리 감시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게 뭐냐면 국가안보실에 있는 벙커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CCTV랑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위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을 타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도 이 벙커에, 청와대 안에 있는 그 보안실에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아덴만의 여명 사건이라는 걸 할 때 거기를 막 위성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방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방에 아무나 못 들어가. 소위 국가안보에 대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관계된 실무자들이 그 회의에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회의가 그 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진도 VTS에서 이 위성으로 관찰하는 그 방에서 7시부터 9시까지 국가안보 전략회의가 있었어요. 무슨 회의를 얘기했을까요? 근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장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회의하느라고 세월호 사건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됐어요. 나 이거 있어. 고마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야. 이 뒤에 영상에서는 배가 막 길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구조하고 딱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서 회의한 거야. 앉아가지고. 그리고 몰랐다는 거야. 회의하느라고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국가안보 전략회의에서 2시간 동안 무슨 회의했는지 밝혀줘야 돼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침 8시 반에 사고가 첫 접수가 됐고, 그 8시 반부터 1시간 반이 지난 10시 반에 세월호가 완전 침몰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 청와대에서 단 한 차례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또 8시 반 이전에 전원 구조 명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로도 6시간? 5시간 동안 그 소식이 없어요. 그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지금 논점인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 300명이 그렇게 세월호에서 침몰해 죽는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거나, 국가안보 회의를 했는지 몰랐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를 찢어 죽였을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비공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말 한마디 한 거를 탄핵시켰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300명이 죽는데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게 무슨 대책회의 하는데 가가지고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왜 안 나오나요? 모두 갇혀있습니다. 아, 갇혀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으면요, 조중동이 아마 화형시켰을 거예요. 사지를 찢어 화형시켰을 거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죄냐? 어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에? 선박안전점검 의무규정 푼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그날 당일 7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비상대책회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은 왜 한 번도 비상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어? 8시 반에 사건이 접수돼서 10시 반에 완전 충분할 때까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전원 탈출하는 명령을 아무도 안 내렸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 대상이 누구가 되는 거야?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유가족이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그 수사에서 죄가 있으면 가리지 않고 기소하겠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실토했어,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 예는 없다. 청와대가 가해자인 걸 아는 거야. 우리 새누리당이 은근히 우리 편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라고 김기춘 시장한테 물어봤더니 김기춘 시장이 모르는데요 이랬잖아요. 말깜 뒤집었어. 야, 어떻게 대통령이 7시간을 모르냐?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야. 그러자 다음날 새누리당 의원이 사생활을 밝히라는 얘기냐? 만약에 여기 이 부천구청의 구구 공무원이 출근 시간에 아침 8시 반부터 5시까지 어디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주민이 막 7시간 기다린 거야.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사생활이니까 묻지 마세요. 이러면 걔 잘려요. 걔 바로 잘려요. 연금도 못 할 거야. 그죠? 근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갔었는지 사생활이래. 평일날 7시간 동안 무슨 사생활? 사생활? 나 무슨 아무 얘기 안 했어. 난 뭐라고 딱 얘기한 거 없어. 조선일보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 그죠? 근데 자주간 이상한 거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어느 서른이라는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더니 막 대통령이 신경질을 내. 어느 지점에 화가 난 건지, 연애했다는 말에 화가 난 건지,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화가 난 건지 우리는 모두 궁금해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이번 문제도 그래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의 7시간을 스캔들로 몰아가는 거, 나는 이것 좀 수상해.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정모 씨를 만났다라는 풍문이 돈다라는 신문 기사를 썼던 그 시점이 바로 그 전날 세월호를 국정원이 관리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세월호에서 건진 노트북을 분석했더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인테리어, 매점 운영 아주 세세하게 지적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선박회사 사람들이, 선박 관련 업자들이 이거는 주인들이 지적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일찌감치 4월 달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세월호가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가 맞다라고 자기네가 먼저 얘기했어. 근데 그냥 만약에 국가에 비상사태가 나면 찝차 동원하듯이 그냥 동원 대상인가 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세월호 안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게 발견이 됐고, 국정원 지적사항을 분석해보니까 이거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의혹이 막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뉴스로 그날 저녁에 쫙 나오고 있을 때 다음날 조선일보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상한 거 했다 막 이러면서 풍문이 돈다고. 여러분 그전에 그런 풍문 들어보신 분? 아무도 그런 풍문 몰라요. 조선일보가 그런 글을 쓰기 전까지 아무도 그런 풍문을 들은 사람이 없어.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그 글을 올리면서 소위 7시간을 대통령의 스캔들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스캔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덮어 씌울 만큼 뭔가 중요한
숨겨야 될 얘기가 있었던 거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뭐냐. 여기로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제가 얘기하고 얼마 안 있어갖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터졌어요. 에? 그거 지금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사생활을 했다, 뭐 또 누구를 만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언론이 대통령을 모욕해서라도 뭔가 중요한 국가기밀, 국가기밀이 아니죠. 자기들의 어떤 비리를 숨겨야 됐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은 밝혀져야 돼요. 그까짓 뭐라고 못 밝히냐.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진짜 뭔 짓을 했겠어요? 그 시간에? 그걸 왜 못 밝히냐고. 이건 밝혀야 될 수사 대상이에요. 그 수사 대상이 되면 결국은 사실은 박근혜의 7시간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들이 반대하는 건 해운조합에서 그 해외여행으로 받아먹었던 국회의원들, 이거 다 들통납니다. 그 다음에 한국성급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법 허가를 허용하도록 냅뒀던 그 관료들, 이거 다 들통납니다. 소위 해피하라 그러죠. 해양 관료들 이거 다 들통나요. 그리고 이명박한테 누가 로비해서 선박 연령 제한 풀었냐. 박근혜 정부에 누가 로비해서 안전점검 의무 풀었냐. 이거 다 들통나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못돼 처먹은 나쁜 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서 세월호 유가족이 돈 달라 그랬다, 의사다 지정해달라 그랬다, 대학 특례 입학 요구했다, 센 거짓말을 카톡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이 세월호 유가족은 계속해서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도대체 세월호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났냐, 그리고 왜 구조하지 못했냐, 그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왜 구조한다고 거짓말하면서 72시간 동안 접근을 금지시켰냐. 이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될 진실이라는 거죠.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유가족에게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대리기사 폭행 사건, 우리 모두 대리기사 폭행 사건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종편에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갖고 막 두고 팬 장면 보면서 이런 유가족 나쁜 새끼들 지들이 벼슬 하냐 같이 욕을 했는데 만든 사람이 유가족이야. 막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은 게 유가족이래. 그리고 막 대리기사가 두들겨 맞고 앉아서 쉬고 있다. 그것도 유가족이야. 그럼 대리기사 어디 있었어? 저쪽에 서 있었어. 그럼 어떻게 다친 거냐고. 기부수도 했다면서요. 염력으로 다친 거야. 이게 우리나라 기적의 땅이잖아. 누군가가 장풍을 쏜 거지. 막 부러져라 부러져라. 기부수를 어디다 했는지 궁금해. 사진 좀 공개하라고. 좌우지간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제가 볼 때 철저히 준비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대리기사가 식당에서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야. 그 김현 의원하고 유가족이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고 엉뚱한 대리기사가 와서 30분을 기다리라 해서 시비가 붙은 게 또 거짓말이야. 알고 보니까 안산을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김현 의원이 내가 돈 더 줄게 가라. 그래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리기사한테 직접 전화했잖아요. 대리기사 회사에 전화했어. 대리기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올 수 있냐, 목적지를. 그때 대리기사 업계에서 그럴 수 없대. 처음 주문받을 때 목적지가 어딘지를 묻고 주문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리기사를 서로 자기네들이 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지를 알고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더 줄 테니까 가자라 했을 때 거부한 얘가 있냐? 더 좋아한대.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리기사 업계에서 이번 대리기사 사건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대리기사는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종합편성 채널에서 하루 종일 두들겨 맞는 사람은 유가족이었다. 대리기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리기사가 보면 막 폭행 사건이 있을 때 한쪽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어떻게 다쳤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염력으로 누가 장풍을 썼거나 그래서 다친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 사람이 입원까지 했어. 그 입원해갖고 변호사를 딱 불렀는데 누구냐? 국정원 댓글녀의 변호사야. 이 네 가지 팩트를 우리는 나열만 했어. 우리는 절대 대리기사와 국정원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냥 우린 네 가지 팩트만. 원래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 대리기사는 어떻게 알고 왔을까? 그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대리기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령 도청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에 스파이 앱이라는 게 깔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왜 가령 누가 카톡으로 이상한 인터넷 주소 보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클릭, 가령 뭐
화끈한 그녀의 어젯밤 뭐 이런 거 절대 클릭하지 마. 그런 게 주로 스파이 앱이래요. 야동의 이름으로 스파이 앱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딱 클릭한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이라는 게 깔려요. 그런데 이 앱은 앱을 쭉 가서 검열해도 안 보여. 이 앱을 지우는 방법은 초기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스파이 앱이라는 게 깔리면 일단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체를 들 수 있고 여러분의 문자 내용도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스파이 앱으로 그 전화기 주변을 도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파이 앱이야. 이 스파이 앱을 주로 누가 개발했냐? 그 사립탐정들. 다른 말로 심부름센터. 아내가 이상해요. 남편한테 낯선 향기가 나요. 우리 집 분유 냄새가 아니에요. 이럴 때 부르는 사람들이 소위 불륜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앱이래요. 그 앱을 깔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도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 V3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V3나 또는 인터넷에 많은 그 백신 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운받아서 수시로 지워줘야 되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 싶으면 그러면 이 사진하고 전화번호를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 컴퓨터로 옮겨놓고 초기화시키는 거야. 맨 처음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파이 앱을 지우고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가족 대책위를 끊임없이 추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김현의원에 대해서도 눈에 가시로 여기는 누군가가 있었어. 아주 단순하게 스파이 앱을 그들 중 누구에게만 깔아놨으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있다, 즉시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 부른 대리기사가 아닌 다른 대리기사를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안 간다고 난동을 피우고 갑자기 몰려든 그 시민들이 목격자라는 이름으로 두들겨 팼어. 그 목격자 아니야. 그거는 괴한이야. 괴한이 나타나갖고 유가족을 두들겨 팬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만약에 누군지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절대 알 수가 없어. 다만 의심 가는 사람들은 있어. 유가족을 계속 사찰하고 다녔다는 유가족 사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누군지는 내가 검색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검색창에 유가족 사찰 이렇게 써보면 나오는 누군가 있는데 나는 검색을 안 해봐서 몰라. 진짜 난 몰라. 좌우지간 그 대리기사의 변호사가 왜 국정원 댓글녀의 변호사일까?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나하고 또 얽혀 들어가.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은 왜 이러냐고 진짜. 난 뜻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사건은 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전주에 사는 어떤 선배가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다.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전을 막 해갖고 전주에 가서 그날 이제 제가 뭐 하루 쉴게요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한정식 이 반찬이 쫙 깔리고 그 위에 접시가 올라가 앉아 있어. 그걸 언제 먹나 막 이러면서 극히 감상을 하고 딱 한 숟가락 들었는데 전화 와서 망치 부인님 연평도 포격이래요. 그때 제 입에서 상상이 되시죠? 예, 시읒 비읍 지읒 리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밥상을 그대로 두고 저는 올라온 거죠. 올라오니까 욕부터 나오는 거야. 이 개애들아 어디다 대고 포격질이냐 이러면서 제가 그날 진짜 만약에 그때가 김정일이었나? 김정일이 내 앞에 있었으면 그냥 찢어주겠어 진짜. 내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3년 동안 별렀던 전주 한정식 그걸 놓고 올라온 내 마음은요 내 앞에 있었으면 진짜 찢어주겠다 이런 마음이었어. 올라와가지고 야! 왜 포격질이야! 이러면서 뉴스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뉴스를 봤는데 이상한 게 또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그 전날 그 로이터 통신 그러니까 전 세계 통신망을 통해서 AP통신, 로이터 통신 이런 국제 외신으로 중요한 뉴스가 타전이 됐다는 거야. 우리만 몰랐어. 그 내용이 뭐야? 이명박 대통령 하야할 수도 2010년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그게 연결이 되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거예요.
불법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따라다닌 거야. 그래놓고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감시한 내용을 갖다가 상부에다 보고를 할 때 어떤 전화기를 썼냐. 이게 이제 다 통화 기록이 뜨니까 대포폰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포폰을 썼다는 것까지 밝혀졌었어, 그 전에. 근데 이제 대포폰을 썼다는 게 밝혀졌으면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게 왜 대포폰이냐? 차명폰이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종로에 플랜카드가 걸린 거야. 차명폰 팔아요. 이렇게. 조폭들이 대포폰 파는 가게에 간판 걸었어요. 덕분에. 좌우지간 이렇게 차명폰을, 그러니까 대포폰을 이용해서 민간 사찰을 했다는 얘기가 막 밝혀지곤 있었는데 결정적 단서가 없었어. 그런데 그 원충현인가? 원충현인가라는 그 직원의 사찰 수첩이 발견된 거야. 그래갖고 그 수첩에 뭐 누구누구가 불고기 덮밥 먹었다.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서 담배 폈다 이런 거. 그런 걸 사찰한 수첩이 발견됐어요. 그게 연평도 포격 바로 전날 밤 10시. 그게 특종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이 특종을 보고 외신에서 전 세계로 타전을 하면서 이명박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정적 한 방을 맞았다. 사퇴해야 될 임기를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들이 쫙 보도된 다음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상해. 원래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 연평도가 국제법상 애매한 위치래요. 미국에서도 자기네가 MLL을 그어서 여기는 MLL이야 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 MLL이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를 침공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국무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헨리 키신저가 그 공식 보고서에 올려서 그게 보고서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포의 방향을 어디로 하냐면 서남쪽으로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동남쪽으로 하면 우리 그 영토에 포를 쏘게 되고 서남쪽으로 쏴야 바다로 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서남쪽 해안으로 포 사격 훈련을 하는 게 원칙이었대요. 그런데 그날은 이 포 방향이 북쪽이었다는 거야. 소위 국제법상 북한이 지네 영해라고 우기는 땅.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MLL이 우리 영토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제법으로 가면 우리가 북한 영토에다 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그 MLL 그 바다에다가 포를 쏘는데 이 포를 쏜 이 한 포가 원래 1시간에 3,600발을 다다다다다다 쏠 수 있는 포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포병이 훈련할 때는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1시간에 그걸 다 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포를 따꽁따꽁 쏘고 기다리고 따꽁따꽁 쏘고 기다리고 그걸 6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쐈다는 거야. 3,000발만 600발 안 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 그동안에 북한에서 통지문을 3번 보낸대요. 아침에 쏘지 마라, 2번째 쏘지 마라, 3번째 통지문이 2시에 오는데 12시인가 2시가 왔는데 계속하면 너네 영토를 공격하겠다. 마지막 통지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따끔따끔 쏘고 있었더니 2시부터 30분 동안 북한에서 연평도 쑥대밭을 만든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국제법상 북한이 확실한 위법이야. 우리가 NLL에다 포 쏘은 거는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옛날에 미국이 그어준 선이다. 버티면 되는 거야. 근데 북한이 우리 영토에다 포격을 했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해주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국제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이명박 정부가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 우리 그만하자 이러면서 쑥대밭이 되고 나서 바로 교신문을 보내요. 그래서 공격을 중단하라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연평도만 공격당하고 갑자기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자기가 전투기를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투기를 출격 명령을 내렸다. 뭐 공격 안 한 게 아니다. 근데 그것도 또 뻥인 게 또 밝혀졌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나면 전투기 출격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연합군이 그 방어를 하잖아요.
이 한미연합군의 총지휘권을 미군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투기 띄워라! 전투기 못 떠. 그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장이 허가해야 그게 뜨는 거예요. 그 전시작전권을 원래 노무현이 막 내놔라 그래갖고 미국이 준다고 그랬는데 이명박이 시원 우리 안 받아요. 그리고 돌려줬거든요. 그래놓고 자기가 전투기를 불렀다고 뻥카다 또 걸렸잖아. 하여튼 그게 연평도 사건이었어요. 저 물을 좀 줘봐. 그 연평도 사건은 좌우지간 이상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평도 사건 이후로 2주일 동안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해요. 막 그 다친 사람들 피격 현장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반이 된 어느 평일날 사건이 터져요. 국회에서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국회의원들이 막 야단을 친 거야. 야! 네가 국정원장이 됐으면 국가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통령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본토가 공격당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을 해서 대통령한테 알려줘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정원장이 뒤집다 까인 거야. 원세훈이가. 여기서 원세훈이 배신을 해요? 아닌데요? 저 보고했는데요? 이런 거야. 누구한테 보고했어? 청와대에 보고 다 했는데 언제 했어? 8월 달에요. 그러면 8월 달에 청와대가 본토의 공격 가능성을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연평도 피격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치명적인 뉴스의 증거가 나온 다음날 이상한 방식으로 훈련했단 얘기야. 그러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청와대가 우리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이 제목을 달았잖아. 국정원과 청와대 둘 중에 누가 거짓말했니? 딱 제목을 달고 방송을 반나절했어요. 딱 반나절 했는데 반나절이 됐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어. 안상수. 여기 인천에 나타나가지고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라고 외치면서 기자들을 부른 거야. 기자 양반 이리 와봐!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근데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 155mm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포병부대에서 장군 단 사람이야. 포병부대에서 별다른 장군 출신이 155mm 포라고 그런 거야. 그 탄피라고. 근데 기자가 딱 받자마자 이거 보온병인데요? 이래가지고 이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상수 보온병이 검색어 1위를 하면서 모든 뉴스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완전 도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야, 웃기긴 웃긴데 좀 수상하지 않냐? 국정원에서 그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보고했다는 얘기가 뜨자마자 안상수 그 보온병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모든 언론이 안상수 보온병으로 도배가 됐다. 이거 덮으려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터지죠. 이노아가씨 남자 주인공 히로뽕.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이노아가씨의 남자 주인공의 히로뽕 뉴스로 도배를 하다가 연평도 뉴스가 사라져요. 연평도 뉴스가 2주 만에 사라져요.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연평도 얘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SBS에서 연평도 피격 당일 군부대에서 술판 이러면서 회를 놓고 막 건배를 하면서 술판을 벌였다라는 영상이 나온 거야. 다시 발칵 뒤집어지면서 이러니까 포격을 맞지 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야. 그 망치 부인은 자세히 보잖아. 자세히 들어가서 봤어. 그랬더니 그 군부대가 연평도 부대가 아니야. 그런데 모든 댓글 부대는 연평도 부대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 부대는 누구였냐면 서부전선. 그러니까 서울의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부대였고, 그럼 그 부대에서는 연대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돼서 굉장히 큰 축제를 해야 되는데 회 한 접시를 놓고 포도주스를 나눠 먹은 아주 정말 죄 없는 자리였어. 근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작전을 피다가 딱 걸렸잖아. 이 서부전선에 슬픈 비극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뭐라고? 원래 모든 군부대에는 마크가 있고 그 군부대는 국가 기밀이다. 그리고 특히 무기가 이동을 할 때는 군부대의 군 마크가 노출이 안 되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난 알고 있다. 내가 군인이 꿈이었잖아요. 군대 얘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런데 YTN에서 서부전선 무기 빼갖고 연평도로 옮기는 거
텔레비로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왜 그런 말 있잖아. 이제 간첩들이 안 내려온다고. YTN만 보면 된다잖아. 이명박 때부터 YTN만 보면 군사기밀이 다 나와. 왜? 저 비행기 사건 알잖아요. 막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막 수시로 떠다니는데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다가 등산객이 주워다 주면 북한 잡는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등신대로 욕을 하니까 우리가 무인항공기 있다. 국방부에서 우리 무인항공기 공개했어요. 간첩이 안 내려온대요. YTN만 보면 중요한 정보는 다 나온대. 어이구 등신들. 내가 등신이라고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어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연평도 사건이 그렇게 터졌다가 다시 막 할례가 안 된 거야. 그때 이 DC인사이드에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이상한 방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방에서 이 연평도 사건을 계속 이제 여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회원이 안 느는 거야. 글이 하나 올라오면 30명만 봐. 보통 DC인사이드에서 글 올라오면 10,000명, 50,000명 보는데 10,000명, 20,000명 보고 적어야 500명, 1,000명 보는 건데 여기는 30명밖에 안 봐. 그리고 연평도 북괴 갤러리에 장사가 안 된 거야. 그럼 꼭 인터넷에서 장사 안 된 애가 들이받는 사람이 나야. 꼭 무명의 듣보잡들이 나한테 전화해. 그날도 이 듣보잡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를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조선일보가 막 칭찬해줬어. 그래서 제가 다음날 물어봤죠. 그래 해킹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민족끼리 들어가는 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니? 그걸 물어봤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가 뭐냐 하면 북한의 대남 홍보 전략에 의하여 김일성 왕조의 그 치적을 남한 민족에게 홍보하게 만든 사이트야. 거기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그런데 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그 주소를 DC에서 뿌린 거예요. 청소년들도 아무나 그냥 그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우리민족끼리 들어갈 수 있게 해버린 거야. 그럼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여러분이 볼 때 위반 같아요? 위반이에요.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112에다 국가정보원에 생방송으로 전화를 해요.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에 수시로 들어가거나 프록시를 변경해서 여러 번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자 그 여직원이 생방송으로 친절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끊었지. 봐라!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지 않냐? 조선일보가 팔팔 뛰면서 내가 해킹을 욕했다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난 해킹 얘기 안 했어. 그 사이트에 들어간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그랬지. 그런데 조선일보는 다음 달 계속 거짓말해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고소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버렸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근데 좌우지간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다음날부터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연평도 북괴 갤러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그게 북한에서 펴낸 신문이래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조선중앙방송을 본대. 조선중앙통신인가? 조선중앙통신 아니야? 하여튼 북한의 공식방송을 보고 우리민족끼리라는 그 대남 홍보 사이트에 매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간첩 아니냐? 야 어떻게 남한 사람이 어디서 노동신문을 보냐? 어디서 북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북한 사이트에 날마다 들어가냐? 나는 검색도 안 되더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매일 간대. 왜 그런지 몰랐어요. 매일 가는 이유를 그 다음 한참 지나서 알았죠. 매일 들어간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2주일 동안 걔네들이랑 논쟁을 한 거야.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 그게 저의 의견. 지네는 애국적인 발로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이 싸움이 계속 2주를 가다가 얘네들이 이제 여론에서 밀린 거야.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라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판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화가 난 거야. 홧김에 우리 어린 딸, 내 딸의 10살짜리 사진을 걸어놓고 10살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 글을 딱 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내 어린 딸의 10살 사진을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라는 글이 올라오니까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올라온 사이트를 생방송으로 보여주면서 DC인사이드인들에게 묻겠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걸 용납할 수 있냐?
이러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해달라. 그래갖고 DC 인사이드 야겔, 야구 갤러리, 코겔, 중심 갤러리가 들고 일어나갖고 이 연평도 북계 갤러리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게 1월 14일의 일이야. 1월 14일에 그 DC 인사이드에서 더 이상 얘는 활동할 수 없을 만큼 짓밟힌 날이에요. 그래서 15일 날은 감히 내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런 악성 댓글을 달 수 없는 날이야. 그런데 1월 15일에 어떤 놈이 내 딸 사진을 똑같이 걸어놓고 거기다 악플을 달아요. 댓글 딱 하나야. 댓글이 딱 하나인데 2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지 엄마처럼. 그러면서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그러니까 섹스해준다는 얘기야. 자기는 줘도 안 먹겠지만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댓글을 안 달았는데 걔 혼자 달았어. 그게 바로 캡처가 됐죠. 그리고 저한테 제보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딸에 대해서 악플을 달았던 놈들을 제가 수십 명을 고소를 했었어요. 한 명도 못 잡았어. 아니야. 그때 내가 고소한 게 수십 명인데 그 중에서 처벌받은 게 9명이야. 9명만 처벌을 받고 근데 걔네들은 다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수십 명은 처벌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2년 4월 달에 또 내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이 하겠다는 놈들이 20명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때도 한 11명인가 나타나가지고 걔네들을 고소했는데 그때 한 명도 못 잡았어요. 못 잡을 수가 없어. 제가 옛날에 그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사이버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를 지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갖고 잡았단 말이야. 그때 PC방에는, 모든 PC방에는 코드가 있어요. 컴퓨터 하나마다 코드가 있고 이 CCTV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군지 얼굴이 인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PC방에서 누가 악플을 달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 뭐라고 답장이 왔냐 하면 그 우리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이 하겠다. 네. 납치, 성폭행 하겠다라는 놈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지? 납치, 성폭행 하려고 했던 놈들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얘네들이 부천 일대, 경기도와 부천 일대에 흩어져서 PC방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댓글을 달았는데 걔네들이 사용한 주민번호가 포항 지역의 주부들의 주민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대. 그러면 얘네가 주민번호를 도용한 거잖아요. 이따가 후모임에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주스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좌우지간, 고마워요. 예, 이 틈에, 지금 고맙습니다. 자, 네, 요 얘기 또 이어서 가기 전에, 지금 불타는 10미닛을 해야 된대. 예, 불타는 10미닛. 예, 지금, 자, 저기, 우리, 박PD, 불타는 10미닛을 눌러! 빨리! 강제로 저기 추천을 내오게. 여기서 보니까 100명을 줘서 추천 다 못하고 있어. 자, 여기 지금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자,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했으면 우리 못했겠다. 그죠? 예.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저 위에서 저쪽에서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지네들은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많이를 할 때마다 잘 돼. 참 내가 그래서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보낸 이유서가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결정적인 그 단서를 남기죠. PC방에서 흩어져서 썼다. 범인 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댓글 달은 여기서 또 막 추천하려고 여기서 접속했다가 걸렸어. 바로 이런 경우죠. 어떤 시청자가 추천하려고 밤에 저기 침실에서 딱 켰는데 스피커가 초대로 돼 있었던 거야. 놀란 남편이 베개를 때렸다. 혹시 그분?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PC방에서 글을 썼다는 것까지 잡았다면 범인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범인은요, 우리 딸한테 악플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 거야?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한 거예요.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걔는 두 가지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게 2012년 4월 20일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냥 몰랐어요. 아유, 우리 그냥 이명박 정부 이후로 경찰이 무능해졌나 보다. 노무현 정부 때 내가 잡았거든.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능해져서 못 잡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3년 7월 2일 오마이뉴스라는 신문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망치부인 딸한테 그 악플단 미은이! 악플단 미은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 악플단 미은이 국정원 직원이었다. 국정원 직원.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이 누구냐? 2012년 소리가 또 커지죠. 2012년 대선 때 그 문재인을 비방하고 박근혜를 홍보하는 불법 댓글을 국정원이 달고 있다. 이래가지고 경찰들이 쳐들어가잖아요. 경찰들이 쳐들어가서 그 오피스텔을 급습했을 때 자기 국정원 여직원 아니라고 뻥 깠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썼던 글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이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좌익교수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다시 검색을 했더니 우리 딸한테 단 악플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좌익교수를 쫙 검색해보니까 나하고 내 남편, 내 딸한테 단 악플만 11개예요. 신고된 것만 11개야. 그러니 신고 안 된 거는 더 많았겠죠.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국정원 직원이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악플을 달어. 허브스지에 연락해. 허브스지에 연락해. 나 민간인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악플 달린 사람이야. 내가 그때 이 좌익교수가 악플 단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여자 배우, 유명 문근영 같은 여배우, 국회의원, 교수, 공지영 작가, 나 민간인 중에 나 유일해. 포무수지에 연락해야 돼, 포무수지에. 내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좌우지간.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 가족을 스토킹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잡아서 제가 형사 고소를 했어요. 그 국정원 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사소송은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한 형사소송이 끝나야지 그 자기네들도 방향을 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좌익교수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미은을 처벌하라고 고소인 조사를 가서 한 게 1월 20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8개월이 지난 9개월이 지금 다 돼가는 아직까지도 검찰은 국정원 그 직원을 기소하지 않아요.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가서 봤어요. 검찰의 그 국정원 직원의 범죄 기록이 이만큼이야. 댓글 단 거를 이제 다 프린트를 한 거지. 댓글 단 거를 다 프린트를 했더니 이만큼이 쌓여있더라고요. 이만큼의 범죄 기록을 갖고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 국정원 악플러를 처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박근혜 편이었으니까. 박근혜를 편들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라고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라도 지키란 말이야.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같이 박수 치면 안 돼. 서너 명씩 번갈아 쳐야지. 박 PD가 사라졌어요? 텐미닛이 안 돼? 넌 진짜 박 PD! 박 PD 어딨어? 야, 박 PD! 가만있어 보자. 우리 박 PD 어디 갔지? 박 PD! 얘 또 자나봐. 전화기 좀 줘봐. 너 일단 깎아서 너 죽었어, 너 진짜. 지난번에 7분 동안 실종돼가지고 내가 너 어디 갔었냐 했더니 사생활이니까 묻지 말라고. 윗물이 그냥 그러니까 아랫물이 그래.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예. 안녕. 와, 예. 자, 반가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여 방송에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제 탓입니다. 이 박 PD 실종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성역없는 수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뭐 했는지 제가 볼 때 목격자는 콩사탕입니다. 예, 이제 와서 불타는 택민이? 나도 진짜, 이제 된다. 그러니까 불타는 택민이 안 된다고 막 채팅창에서 막 불만이, 우리 시청자분 정말 대단하셔요. 네. 너 7분 아니고 내가 볼 때 1시간이야. 너 두고 봐. 네. 눈물. 내가 그게 안 돼. 이렇게, 난 오래 깜빡이는 게 안 돼. 안 돼. 나 그거 안 돼요. 내가 그거 하나 인정해. 나보다 확실히 우리 박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어. 어떻게 30초를 눈에 안 깜빡거리냐. 그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세계 1위인 건 있어. 30초 동안 눈 안 깜빡거리는 거. 그거 오만화 시켜봐. 못해. 시즈핑 못해. 그거 푸틴도 못할걸? 역시 우리 박 대통령이야. 예, 놀는 거 아닙니다. 예, 놀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사진 찍으러 왔어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안녕. 안녕.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 아줌마는 산만해. 애들만 보면 얘 정신이 아득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월호, 아니,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 그 변호사를, 왜 좌익후에서 변호사가 그걸 맞냐고. 변호사비가 엄청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변호사를 좌익후에서 변호사가 안 맡았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할 말이 뭐 있겠냐고. 안 그래요? 그 얘기를 어떻게 연관을 시키겠어. 얘네들 가만 보면 청와대가 안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청와대가 안티야. 예. 좌우지간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변호사가, 그 대리기사의 변호사. 아니, 나는 웃기는 게요. 무슨 맞은 사람이 변호사를 채용해? 맞은 사람이 무슨 변호사를 부르냐고. 그냥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맞았다라는 대리기사가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변호사가 좌익회수 변호사야. 오늘 망치는 방송을 위해서 포브스지에 나와야 돼, 내가. 포브스지에 나와야 되는 기가 막힌,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정말 모든 일이 전부 다 해서 딱, 이걸 뭐라래? 아다리가? 그게 일본말인가요? 응? 아구가 맞다? 하여튼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 예. 정말 이 모든 일이 완벽한 모자이크가 완성되는 순간이야. 대리기사 변호사가 좌익회수 변호사였다. 좌우지간,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예. 바쁘신 분인데, 어떤 할머니가 슈퍼에서 청심환 샀다고 좋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페레로로시였다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이 국정원 사건. 자, 그럼 국정원의 범죄.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수백만, 수천만 건의 댓글을 달면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지지 홍보했던, 그리고 선거 자금까지 모았던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좌익교수라는 여직원과 그 국정원 직원들은요, 상부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래서 처벌 안 했어요. 그럼 상부는 누구야? 원세훈이야. 그 원세훈은 처벌 받았냐? 처벌 안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처벌 안 받았어. 이유가 뭐냐? 판결문에 원래 선거운동이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평상시 횟수랑 똑같았다. 더 늘릴 수 없는 숫자만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놓고 얘네가 지금 무죄인 이유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막 범행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았다고. 그래서 선거법 무죄라는 거야. 평상시에 계속 그런 짓거리 해왔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대요. 여기서 또 나의 억울한 점이 나오잖아. 나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요. 자, 여기 지금 도봉구 창동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우리 도봉구의 시청자가 전체 시청자의 0.1%야. 그 다음에 우리 도봉 갑 지역이면 0.05%야. 우리 남편 지역구는
0.025%야. 그런데 나를 지난 2012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잡혀 들어간 혐의가 뭐냐? 딱 한 번 방송으로 그 야권 통합 과정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후보가 공식적으로 한 행동을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실명 밝히고 한 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봉사 80시간, 선거권 제한 10년. 난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저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세훈이는 수천만 건을 지시했지만 평상시 계속했기 때문에 선거법 무죄래. 아 진짜! 진정해야 돼. 진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방송을 정지당하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선거법 적용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 뉴스 보셨어요? 한겨레신문에 어젠가 올라온 뉴스지만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있어요. 여교수가. 근데 이 여교수가 2012년 2학기에 강의를 하면서 한겨레신문을 잘라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걸 사회적으로 비평하는 수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렸어요. 유죄 선고를 받았어. 어저께, 나는 이 얘기를 어저께 들었어요. 억울하다고 그 여교수의 친구가 나한테 그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강의를 하면서 한겨레신문을 자료로 해서 강의를 했고, 여기에 많은 역사적인 과거의 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조선일보는 안 썼냐. 검사가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가 된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거법 기준은 딱 하나예요. 박근혜 편을 들었으면 무죄, 박근혜 편이 아니면 유죄. 기준이 딱 하나야. 나는 박근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 그 여교수도 박근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 그러나 원세훈과 좌익 교수는 그 무지막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편을 들었으니까 무죄. 자,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그 행정부의 구성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원 내각제. 예.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 내각제 정부가 있고, 독일이나 우리나라, 프랑스 같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있어요. 이게 정부 형태를 가지고 민주주의 정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데는 의원 내각제라 그래서 국민이 선거 한 번만 해요. 국회의원만 뽑아. 그럼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돼서 우리나라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총리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그 총리를 뽑은 그 의회를 해산해요.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리고 그 총리에게 그러니까 총리를 새로 뽑아서 정치한 형태, 이게 의원 내각제 책임 정치라래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내각제라 해서 대통령 따로 뽑고 국회의원은 따로 뽑아요. 근데 이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신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삼권분립이야. 여러분 어렸을 때 삼권분립, 이권분립 들어보셨잖아요. 이 삼권분립이라는 게 대통령, 국회, 사법부를 분리하는 거. 이권분립이라는 게 의원 내각제. 의회가 행정부를 겸임하고 사법부만 분리하는 거. 이걸 민주정치의 두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하면 국회하고 행정부는 하나로 뽑을 수가 있지만 반드시 분리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반드시 재판부는 권력과 분리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척도예요.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이 있냐? 한마디로 국민들이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법이 있느냐? 입헌주의죠. 그래서 그 나라는
법에 따라 지배하는 법치주의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헌법에 따라 법치하느냐?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어로는 뭐 your honor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판사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 전체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이 재판부는 당신의 우주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법에 따라 지배되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법에 따라 지배한다는 얘기는 뭐냐? 법이 있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가 아니야. 그럼 법치라는 개념이 뭐냐? 죄와 형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같은 벌을 받는 거야. 즉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따라 얘 죽여, 얘 살려, 지 마음에 따라 하면 안 되고 같은 죄에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법으로 정해두고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는 게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옛날에 과거에는 사또가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럼 공장 빠방막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사또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행정부, 지방행정부의 주체가 사법권까지 행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전근대사회라고 하는 거야. 근대사회가 아니라 전근대사회, 봉건사회. 과거에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판사를 철저히 판사의 독립적인 판사를 지위를 보장해주고 법에 따라 지배하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최고의 지위라고 얘기해주고 그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국민의 존중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법과 양심에 따라 같은 죄에는 같은 형벌을 내리고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망치 부인이 방송 한 번 한 거 그것도 공식적으로 어떻게도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이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서 징역 8개월을 때렸었어요. 나중에 그게 무죄 받아갖고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6개월을 떨어졌지만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왜 처벌받아야 되냐고.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이 애매를 팔았다.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은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런데 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느냐?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처해집니다. 내가 가봐서 하는데요.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이야. 징역형에 처해지면 당선 무효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이 본인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해놓고도 처벌받지 않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편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박근혜를 편들지 않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나라.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세훈이 무죄를 받았을 때 누가 대한민국 부장판사 김용진 판사가 이건 정치적 판결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비판문을 올렸고 로스쿨 또 법률 전문대학? 법학 전문대학이 로스쿨이에요. 전국의 8개 법학 전문대학 교수들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어요. 로스쿨이 뭐 하는 거냐? 검사, 변호사 키우던 교수님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 판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도리어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김동연 판사를 대한민국 사법부는 징계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에요. 이게 왜 위기냐 하면 과거에도 이 박정희 때 사법부가 권력의 편을 들어서 죄 없는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켰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끝난 다음에 사법부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때 사법부가 죽었다. 그리고 반성한다. 앞으로는 정말 법에 따라 올바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 라고 약속해놓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법부는 그 약속을 다시 어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권력 종말을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사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았던 이승만 정부 쫓겨나서 하와이에 망명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또 한 사람 끝까지 그 사법부를 능욕하면서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배신하면, 사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를 그렇게 운영한 정부의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저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잠깐 쉬면서 박PD 음악 하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목이 너무 아파. 네? 왜 우리 편끼리 싸우나 몰라. 노랫소리를 키우라는 파와 망치면 목소리를 키우라는 파가 채팅창에서 싸우고 있었대.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예. 이 목숨을 건 부분. 제가 인터넷을 처음 하게 된 게 2004년이었어요. 참 중요한 해인데요. 2004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네이버에서 노사모라는 걸 검색해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추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3월 12일부터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김근태라는 한 정치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소위 정치와 인터넷의 관계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05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2005년에 제가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오프라인 조직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이게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내가 낸 게 아니라, 운전을 이제 계속 그날 하루에 보통 아침에 출발해갖고 부산 찍고 올라오고, 창원 하루에 갔다 오고, 이러면서 거의 고속도로에서 1시간씩 자고 막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그렇게 다니다가 졸음운전을 한 거야. 눈을 딱 떴는데, 나 졸고 있는지 몰랐어요. 눈을 딱 떴는데, 가드레일을 향해서 16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을 딱 차리면서,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 걸 몰랐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딱 핸들을 잡고, 정신 차리자 딱 두 번 외쳤어. 차가 두 바퀴인가 세 바퀴를 도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마 2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나의 일생이 쫙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그전에는 죽고 싶다 했어. 맨날 죽고 싶다 했지만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제가 딱 어디 처박혔어요. 처박혔는데 보니까 여기가 램프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거기에 딱 차가 멈춘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갑자기,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제 타이어가 타가지고 막 연기가 자욱해.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트럭과 버스들이 막 빵빵거리는 거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만약에 제가 그 고속도로에서 가로로 멈췄으면 수십 중 충돌사고가 나고 수백 명 죽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만 이렇게 박히고 사람들 전부 다 무사히 지나가는지만 놀랬다고 막 빵빵거리는 거야. 그래서 딱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이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후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죽었다. 그게 제 나이 37이었어요. 37에 내가 스스로 나는 죽었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사는 내 삶은 보너스다. 그러니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 삶이 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삶은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6살까지 먹어오기까지 겪은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평범하진 않아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유경수가 총 맞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6살인가 됐는데 혼자서 텔레비를 보면서 제 기억에 그때 새우깡을 먹었던 것 같은데, 새우깡 비슷한 과자를 먹으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갑자기 화면이 막 지지직거리면서 소리가 확 나고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끊긴 거예요.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그 생중계였다가 그 뒤로 5초의 딜레이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마지막 생방송을 봤던 거예요. 유경수가 총 맞던 날. 그게 내 나이 6살. 그날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막 갑자기 낮에 일찍 들어오신 거야. 그러면서 막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문세광이랑 간첩이 쐈다는 거였잖아요. 전쟁 날까봐 겁나서 들어왔던 아버지. 그게 제 기억에 너무 선명해요. 그 다음에 내 나이 11살 때 박정희가 죽었을 때 우리 언니가 막 울면서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막 울 때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죠. 왜 초등학교는 휴교령이 안 내려지냐. 대학생만 휴교를 하고 왜 초등학교는 휴교를 안 내리느냐. 같이 울었던 기억. 그리고 그때 저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제가 76년도에 또르장군에 나타났던 그 대한뉴스에 나왔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영도자의 모습 존경했어요. 그래서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진짜 울었어요. 왜냐면 테라스 때부터 대통령이 하나였기 때문에 우린 종신제인 줄 알았어. 왕이 죽은 줄 알고 막 울었다니까? 그랬는데 그 대통령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캔들 하는 날인데 안 하는 거야. 내가 참았어. 3일은 참자. 두 번째 안 하는 거야. 일주일 뒤에. 그때 9일 동안 국장이라 해가지고요. 모든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어르신 맞죠? 그때 계속 국화 모양만 하루 종일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때 반정국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어. 내 나이 11살에. 그리고 80년에 우리 언니가 대학생이었고 80년 광주항쟁 이야기를 우리 언니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뉴스를 아무리 봐도 광주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언니가 미쳤구나. 내가 꼭두 새벽에 공부하러 갈 때 알아봤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그랬는데 5월 말에 MBC 뉴스를 보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광주에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이걸 군경이 진압했다. 근데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니까 동요하지 마라.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우리 언니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언론 이 개들이 이러면서 그때 저는 언론에 대한 신뢰감을 버렸어요. 내 나이 12살에 나는 언맥이라고 지정했던 거야. 난 정말 천재적인 삶을 살았어. 그 다음에 내 나이 17살 때 제가 학교에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 교과서를 읽어봤는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대라고 가르치는 거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근데 민주주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경제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죠. 선생님,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인데 왜 우리는 반대라고 가르치나요? 그때가 이제 전두환 때였어요. 선생님이 부채질만 해. 교과서로 부채질하면서 너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학생이. 사실은 내가 그 다음 질문을 대답 준비했었어요. 내 생각에 공산주의는 모두 이 강제로 집행해야 되니까 독재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독재를 전제로 한 공산주의니까 민주주의랑 반대라고 가르치느냐. 그 말을 내가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종이 친 거예요. 종이 치고 그때 이제 그 교실 스피커에서 선생님 방금 그 학생 데리고 교무실로 오세요. 난 줄 몰랐죠? 나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두환 때는 그 사회선생들의 수업을 다 도청을 한 거예요. 다 도청을 해서 써머리를 하고 만약에 정부를 비판하면 그대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거기서 내가 철없이 그 질문을 했으니.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취조를 당해요. 너 가족 중에 대학생 있냐? 그 다음에 교회 다니냐? 그 당시엔 교회가 굉장히 반독재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 근데 잘 안 나간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뭘 묻냐면 서클에 가입했냐? 서클이 뭔 줄 알아? 소쿨이야. 아 얘는 무식하구나. 보내주고 다음 선생님 똑같이 질문해요. 질문 제가 똑같이 하는 거야. 뭐 대학생 있냐? 교회 다니냐? 서클 가입했냐? 도대체 소쿨이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 아 얘 무식하구나. 보내줘. 근데 세 번째 선생님은 똑같이 물어봤는데 내가 똑같이 대답. 도대체 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냥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너 안 되겠다. 뭐 상담실로 가자. 교무실에서 상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자 그랬지. 알려만 주면. 근데 그때 또 다른 선생님 나타나서 얘 그런 애 아니다. 얘 진짜 교회하고 학교밖에 모르는 애니까 이상하게 보지 마라. 나는 억울했어. 내가 나는 교과서 읽고 질문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상한 애야.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대학교에 가서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야. 사학과에서. 그러니 저는 입학한 다음 날부터 시위대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독특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학생운동의 한계를 보고 그리고 그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질 때 그거를 제가 비판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학생운동 망한다. 나의 예지력은 그때부터 있었어. 내가 한총련이 만들어질 때 이 한총련이 때문에 학생운동이 망할 거다. 그리고 3년 뒤에 망했어요.
학생운동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하고 떨어진 자기들끼리만 만족하는 투쟁을 하면 반드시 그 운동은 망하게 돼 있다. 그걸 제가 20대 중반에 알았다니까. 나 아무래도 천재야. 포브스에 나와야 돼, 포브스에. 자, 어디 갔는데, 깔때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막 그랬어요. CIA에서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김대중이 된다더라. 김대중이 실제로는 2%가 높다. 그런 얘기가 막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당선은 김영삼이 됐죠. 왜?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 누구를 띄웠어? 정주영. 그때 김영삼도 김대중도 뉴스에 안 나왔어요. 모든 뉴스가 9시 뉴스가 정주영을 보는 막 국민들의 뉴스로 도배한 거야. 그래서 그때 정주영이 10몇 프로 얻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떨어지고 김영삼이 당선이 돼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4시간 3초도 안 쓰겠다. 내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이제 난 관심을 끊겠다. 그리고 제가 몇 년을 관심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시랜드 사건 터지고 우리 딸이 이게 임신했을 때 시랜드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IMF가 오죠. IMF가 딱 터졌을 때 제가 학원 강사를 했는데 나름 잘 나갔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내가 좀 수입이 좋았어. 원장이 나만 좀 챙겨주는 미안합니다. 그때는 왜냐면 강의한 숫자대로 받고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60시간씩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벌었죠.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그 제자들이 종이로 접은 장미꽃을 갖고 와서 주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서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는데 나중에 서울에 다시 오면 선생님 학원에 오고 싶어요. 선생님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러면서 애가 울고 꽃을 놓고 갔어. 근데 다음 날 또 다른 애가 와서 그래. 다음 날 또 다른 애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얘네 아버지들이 다 잘리는 거야? 회사가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뉴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IMF라는 걸 알게 됐고 그 IMF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로 중학교 때까지 모범적이었던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길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망가진 모습에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엄마가 밤에 노래방 도우미를 가는 거를 애가 본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가 학교도 때려치고 막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길에서 보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치는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내가 혼자서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는 날마다 뉴스를 봅니다. 날마다 새벽 6시에는 일어나서 뉴스를 듣고 쟤네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가는가 그걸 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한 2000년부터라고 치면 그 한 15년 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이래라 뭐 제가 볼 땐 이래야 된다. 이게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참 제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2011년에 민노당하고 국민참여당이 합당한다 그럴 때 그러지 마라. 너네 그렇게 합당하면 나중에 그 민노당 조직이 전부 다 박살날 거고 이정희가 희생양이 될 거다. 그대로 됐어요.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합당을 했죠. 2012년 1월 달에 그 야당의 당대표를 뽑을 때 그때 뭐 한명숙 당대표를 뽑겠다. 하지 마라. 한명숙 당대표를 뽑으면 절대 2012년 총선 싸움으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 말 안 듣고 한명숙 의원을 당대표로 뽑았어요. 그 사람 너무나 착했고 관리형이었죠. 결국 참패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대선도 내가 문재인으로는 약하다. 문재인은 마지막에 목을 따려는 잔혹함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를 못 이긴다. 그러니 대선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제 말 안 들었고 그 대선을 지게 되죠.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아마 대부분이 문재인 의원을 찍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찍었고 아마 30%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요. 이제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데는 뭐 새누리당과 박근혜 탓만 있느냐? 전 아니라고 봐요.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언제나 그랬어요. 한나라당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언제나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언제나 이길까요? 왜 이겼냐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이 등신 같아서 그들이 항상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세력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자기 잘났어. 당 따로 만들고 한 당 안에서 개파별로 싸우고 다 도토리 키새기면서 다 서로 지 잘났다고 쌈박질하니까 언제나 쟤네들은 앉아서 이겨요. 쟤네는 그 선거 때 얘네 분열됐어.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는 거야. 이제까지 항상 야권의 정치가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네, 분노해. 우리 국민들 다 알아. 70%가 화가 나. 잘못돼 있어. 그런데 내가 화내면 뭐 정치권에서 답은 맨날 똑같잖아. 그놈이 그놈이고 나중에 투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씨 그래도 이번 찍어야지 찍어줬어. 근데 찍어주면 나중에 새누리당의 한짓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점 정치를 포기해버리고 관심을 끊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268명이 죽은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저는 오늘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것 때문에 또 욕먹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 세월호 싸움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월호 싸움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광화문 중심, 촛불 중심, 그리고 전혀 대중적인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지 못해요. 온라인상에서 온갖 허위 사실이 난무하는데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노란 깃발 아무리 내세워도요, 그 노란 깃발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고 지나갈 뿐이에요. 이게 점점 세월호 싸움이 자족적인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몇 사람의 투쟁, 자기 만족적인 투쟁으로 변해가면서 점점 세월호가 대중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싸움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야당이 지금 여당하고 손잡고 세월호 유가족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 방점을 찍어야 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제대로 싸움을 헤쳐가기에는 너무 지쳤어요. 아니 제 동생이 작년에 남편이 죽었어요. 1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야. 아이를 잃은 부모한테 앞장서서 싸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싸움은 유가족과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쟤네들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유가족을 두들겨 패놓고 대리기사를 뺐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계속 고립시키고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유가족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유가족이 앞장서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당한 거야. 그래서 나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죠. 나는 유가족한테 관심 없다. 그 얘기 몇 번 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매몰찬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다. 맞아요. 내가 유가족의 한을 풀 의무가 없다. 내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싸우는 이유는 내 딸이, 내 남편이 그런 희생당하는 게 싫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그런 일을 당해서 나나 내 가족이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월호 특별법을 싸우는 거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진짜로. 저는 유가족의 한을 풀어준다는 게 관심 없어요.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세월호 유가족 중에 몇 명 나와 싸웁니까? 268명의 부모들 중에 그럼 500명이야. 500명 다 나와 싸워요? 안 싸워. 그 유가족도 나와서 싸우지 않는데 우리가 뭐하러 유가족을 위해 싸웁니까? 이 세월호 싸움은요, 유가족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다 달라요. 나는 돈만 받겠다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뭐하러 싸워? 우리의 중심은 뭐다? 세월호 사건의 재발 방지야.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뿌리째 뽑히는구나.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싸움은
유가족과 대책위를 위한 싸움은 안 된다. 제가 계속 주장했지만 세월호 범국민 대책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싸워가야 되는 거지, 유가족이 앞장서서 싸우는 거 때를 놓쳤어. 제가 유가족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건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였어요.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유가족이 앞장서고 야당이 몰아쳤으면 지방선거 개판 안 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보 세력들이 민주당 너무 키워주면 안 된다, 협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가족들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 세월호 싸움은 결국 모두의 이기심이, 그리고 모두의 자기 만족적인 이 감정 싸움이 여기 이 상황까지 몰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세월호 특별법 포기 못합니다. 유가족이 합의하든 여야가 합의하든 저는 세월호 특별법 절대 포기 못해요. 왜? 지금 다시 배 타고 수학여행 간대요. 우리나라 여객선 20년 이상 된 여객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 여전히 구명정 펴지지 않는데 아이들을 지금 배 타고 수학여행 보낸답니다. 내 딸 내년에 고등학교 가요. 수학여행 배 타고 가는 거 막을 겁니다. 만약에 배 타고 수학여행 보내겠다면 교장 목을 따서라도 난 막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개별적으로 싸워야 됩니까? 우리 모두 법으로 만들어야죠. 안전하지 않은 선박에 애들 못 태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데가 운행하도록 만든 놈들 전부 다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세월호 특별법 포기할 수 없어.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이 아이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싸워가야 된다. 대신 유가족이나 대책위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싸움으로 판을 키워야 된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주장이고, 현재 두 번째, 왜 여러분 어젯밤에 화 많이 나셨죠? 새정연 저 등신들 뭐하냐? 저는 화도 안 나요, 지금. 화 안 나. 그러면서 뭐 누가 그러는 거야. 새정연은 이제 죽었대. 그래, 그렇지. 지난번에 안 죽었어? 좀비야? 제가 요즘에 꿈꾸면 좀비가 가끔 나와요. 그게 누굴까 보면 노란색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새정연 같아. 노란색과 파란색이 혼자 돼 있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 지금 새정연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10년째 친노 비노 싸움이야. 이 등신들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2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 해냈던 그 이유가 뭐냐? 친노 비노 싸움이야. 당권 경쟁하고 누가 당의장 할 거냐, 누가 당대표 할 거냐, 이런 등신짓 하면서 친노 비노 싸움이 지금 새정연을 등신정당으로 만들었어요. 좀비 정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문재인이냐 박지원이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 식의 판으로는 절대 민주주의 못합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 제 예상에는 문재인이 간신히 이길 수 있어요. 문재인이 간신히 이겨도 바로 문재인 된 다음 날부터 소위 비노라는 사람들이 물어뜯을 거예요. 악착같이 물어뜯어서 이 사람들 2016년까지 욕먹다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권 싸움하고 개 지랄이 나겠죠. 그죠?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면 박지원계에서 되면, 박지원계가 되면 역시 친노들부터 시작을 해서 야 민주당은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인터넷은 새정연 죽었다로 도배가 될 거예요. 결국 2016년 총선은 싹 망할 겁니다. 지금 새정연 안에서는 지금 당의장을 누가 할 거냐, 당대표 누가 할 거냐 개파 싸움 중이에요. 친노 대 비노로. 또 16년에 망할 거야. 이대로 가면. 내가 이제까지 예언한 거 거의 맞은 거 알죠? 내가 볼 때 이번은 친노 대 비노 싸움으로 내년 전당대회 준비하면 다 공멸이에요. 그리고 나는 문재인을 당의장으로, 당대표로 그렇게 뽑는 그거는 나 어리석다고 봐요.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17년 총선 꿈도 못 꾼, 17년 대선은 꿈도 못 꾸고 바로 걸레가 될 겁니다. 너덜너덜 상처가 될 거예요. 뭐하러 문재인 당대표를 뽑자고 그런 주장을 하냔 말이야. 근데 지금 벌써 뭐 문재인 당대표 몇십 프로, 안철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문재인 당대표 만들기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 새정연 방법 없어요.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막 모든 국민들이 새정연으로 표를 모아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날부터 문재인이 누더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냔 말이야. 이번 새정연이 살 수 있는 단 한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수를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안 들어. 내가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겠어. 그런데 대꾸 없으면 까버릴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얘기했는지. 내가 무슨 수를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들어. 응? 일주일을 기다려도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은 공멸할 겁니다. 2016년 대선 때 진보 세력들은 이당 저당 다 나오고 뭐 진보 정당도 지금 이제 3개잖아요. 뭐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새정연도 그 서로 이대로 가면 친노 대 비노가 그 총선 앞두고 공천권 가지고 싸움박질하면서 예비 경선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본선거에 들어가고 국민들이 아이고 정신 초잡고 자빠졌네. 그리고 전부 다 투표 포기할 겁니다. 우린 또 망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냐?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서 주셔서 이런 식의 야당 운영 비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의 국회의원들 협박해야 되고요. 똑바로 가라. 뭐 어떤 방법? 딱 하나. 네트워크 정당. 네트워크 정당이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 새정치연합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이 안 돼.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이 안 돼.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게시판에 글 써봤자 안 읽어. 망치부인 방송을 한나라당 보좌관들은 다 듣는데요. 보좌관들 한 명씩은 다 듣고 브리핑을 다 한대. 공유를 다 한대. 새정연에서 망치부인 방송 듣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된대. 3분의 1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 꼬라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이 귀 기울인 건 누구밖에 없냐? 동네 사람. 자기가 다음에 재선 나가야 되는데 동네 사람의 여론에는 민감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동네 여론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동네에 새정연 후보를 겁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인터넷, 온라인 정당을 만들어라. 온라인상의 국민들이 의견 개진하게 하고 정책도 제시하게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당대표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가 같이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온라인 정당, 네트워크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 야당을 살릴 단 한 길은 그거야. 그 네트워크 정당만이 제가 볼 때 이 앞이 꽉 막힌 정치 현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놓고 지금 새정연에서 싸우는 거야. 비노라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정당 반대. 친노는 네트워크 정당을 주장하는데 비노가 반대. 근데 비노라는 사람, 그러니까 노무현은 그러니까 비노라고 얘기하는 소위 박지원 쪽이 왜 반대하냐? 이게 되면 친노가 다 해먹는다. 이거예요. 친노가 다 해먹는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네트워크 정당이 싫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친노 정책을 담당한 사람이라면 이번 당대표 경선 안 나가. 양보할게. 그래서 친노가 다 해먹는다라는 그 불신을 일시에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네트워크 정당을 따내면 돼. 그러면 그 다음은 국민이 알아서 해. 내가 볼 땐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야당이 살 길을 찾지 않으면 강력한 하나의 야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망치 부인이에요. 반가워요. 중학생은 다 알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희망은 딱 하나야. 강력하고 선명한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거. 그런데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야당을 몽땅 없애고 섞어야 돼. 섞어서 쓸만한 애만 채로 딱 걸러갖고 강하고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모든 야당이 반대. 새정연도 반대하고 진보당도 반대하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노동당도 반대. 우리가 몇 년을 어떻게 싸웠는데. 그래서 도토리 키 재고 앉아있어. 박근혜와 일곱 난쟁이가 이제 김무성과 일곱 난쟁이로 바뀔 판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세상에 하나는 새 난쟁이, 밖에 새 난쟁이, 아, 6난쟁이구나? 무소속 난쟁이 하나, 7난쟁이? 그 꼬라지로 맨날 정치를 말아먹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압력을 행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니까. 여러분이 정치의 방향을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니까. 내 말이 맞죠? 예!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다면 이거라도 따라라. 지금 있는 그나마 제1야당이 네트워크 정당이라도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연출해 주셔야 대한민국에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희망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세월호 싸움이 길게 되면서 그리고 세월호 때 분노했던 국민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어요. 이러면 뭐하냐. 맨날 똑같은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데. 박영선이 얼마나 박수 받으면서 대표됐어요. 그 박수 받고 대표돼가지고 다음날 배신하잖아. 그러니 국민들이 희망이 없는 거야. 국민들이 뭐 언론이 썩어갖고 진실을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어차피 진실을 알아봤자 해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늘 포기해왔던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의 해법은 있어. 첫째, 강하고 선명한 새로운 야당.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네트워크 정당.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우리는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야. 지금 제1야당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그 길은 네트워크 정당이다. 온라인 정당이다. 시민참여 정당이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너네 다음에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것들이 정신 차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인데요. 혹시 뭐 평상시에 망치부인 방송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셨어요? 뭐 질문 있거나 부탁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셨어요? 싸웠어요. 네? 더 열심히 싸워달라고요. 더 열심히 싸워달라고? 나만? 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셨어요? 예. 장작수다방 하실 거예요? 혹시 나한테 맨날 카톡으로 인생 상담 안 돼요? 아니야? 나도 장작 수다방 하고 싶어요. 인생 수다방 하고 싶은데, 예, 그 인생 수다방을 하려면, 내가 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 지금 나는 거의 주말 내내 풀만 계속 먹으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간신히 참아서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딱 뛰고 나면,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생 수다방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앞부분에 인트로를 하잖아. 여러분이 요즘에 가끔, 애기들. 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보라 그랬다 맞았다. 또 남편이나 아내한테 같이 보자고 얘기했다가 각광수장갈 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물론 내가 좀 거칠긴 해. 근데 방송만 그래. 나 가까이 보면 부드럽지 않아요? 예. 이 보기보단 되게 이게 여려 보이지 않아요? 예, 이뻐요. 아, 이 카메라가 안티야. 좌우지간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을 가족과 공유하기 위해서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먼저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시하셔야 돼요. 베풀어야 돼. 저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날마다 고마워, 사랑해, 힘들지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처음엔 두려워해. 얘네들이 왜 이러지? 내가 어젯밤에 내가 뭐 한 거 걸렸나? 두려워하지만 끊임없이 고마워, 사랑해, 힘들지 해주면 자꾸만 듣다 보면 이 사람도 움직여요. 그리고 미일수록 맛있는 반찬 하나 더 해주고, 응?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맨날 구박만 할 게 아니라 고마워, 도망 안 가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우리 신랑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를 길들이는 방법이야. 맨날 고마워, 안 도망가줘서 고마워.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네. 그래서 가족들,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말이 서로 고맙다, 사랑한다, 힘들지 라고 해주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표현해주는 게 배우자를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 부모님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절대 아빠가 뭘 알아? 엄마는 너무 멍청해! 이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너 이거 방송 보지 마라 이러면 네 하세요. 왜 네 하냐? 그럼 부모님이 의심해.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평상시에 바락바락 애가 악을 쓰고 말 안 듣는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 오늘 뭐 괜찮으세요? 별일 없어요? 이러면 의심하는 거야. 아니 애가 갑자기 벼랑 죽는다던데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망치 부인님이 부모님한테 잘하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성공담이야. 내가 뭐라 했어?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많이 표현해드리고 그 부모님이 왜 망치부인 방송 듣지 말라 그러냐 하면 젊었을 때 똑똑한 내 친구 정부 비판하다 잡혀가 죽는 거 봤거든. 우리 동네 똑똑한 애가 정부 비판하다 죽는 걸 봤어. 그게 걱정되는 거야. 내 근축 같은 내 생기가 혹시라도 잡혀가서 나쁜 일 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정치에 관심 두지 마! 이러면서 막 새누리당 편들어 보이는 거 그거 여러분은 지키려는 거예요. 왜냐? 그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나를 다 사랑하고 걱정하는 거구나.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 존경한다 표시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일부러 종편 얘기하는 거야. 종편이 다 우리 어르신들을 속일 것 같죠? 못 속여요. 다 안되니까 유명한 가짜라고 어르신들이 다 그러잖아. 다 아세요. 다 알면서 일부러 여러분 앞에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동조해줬다가 얘가 막 나갈까봐. 그래서 막 앞장설까봐. 그러다 최루탄 맞고 죽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일단 잘해야 돼. 부모님들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망치부인 전도하고 싶으면 평상시 10만원 드리던 거 15만원 드리면서 망치부인이 5만원 더 드리랬어요. 부모님이 망치부인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남편한테 맛있는 거 해주면서 당신 웬일이야? 망치부인이 맛있는 거 해주랬어. 망치부인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뭐 많은 자녀들이 그 고등학생한테 왜 공부 안 하냐고 엄마들이 그러면 고등학생 자녀가 그런다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망치부인은 콩다탕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한다. 다 들으면서 안 듣는 척.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배우자들 내일 또 읽어드리겠지만 서로 이제 이 배우자들이 안 들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예. 뭐?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으면서 안 듣는 척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어른들은요 우리보다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옳고 그름도 알고요.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다만 내 자식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 때문에 그게 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 여러분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원칙은 알아. 그러니 부모님이 뭐라고 야단치시면 네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귀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 얘기하십니다. 니네 생각이 자, 내 엉덩이 네 거야. 엉덩이도 내어주는 망치부인이다. 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전도할 때, 야! 이 여자를 만나야 돼. 이 여자 좋은 얘기야. 뭐 재밌는 여자야. 그러면 안 봐. 내가 뭐라 했어? 만나러 가. 그래서 몰래 봐. 그러다가 막 재밌는 척해. 재미없어도 막 재밌는 척해. 너 뭐 보니? 빨리 꺼. 아니야. 몰라. 아니야. 너 뭐 보는데? 아니야. 두 번째 만날 때 또 그래. 너 뭐 하는 건데? 아니야. 이게 네가 듣기에 좀 그래. 뭐야? 이럴 때. 아니야. 근데 세 번째 만날 때 또 그래. 그러면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봐. 이게 그러잖아요. 가장 소문을 빨리 낼 때 이거 비밀이야. 한마디만 덧붙이고 순식간에 퍼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망치부인을 홍보할 때는 너만 봐. 남들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방송이 아무나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 방송을 제가 해보니까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바보든 바보야. 근데 한 번 들어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소양이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마음이 열려있느냐, 여러분이 얼만큼 사회인문학적인 교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듣고 감동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은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이 감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감동을 친구나 아내나 남편과 부모가 똑같이 받을 거라는 편견을 버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사랑으로 전도하되 강요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막 보라고 하지 마. 숨겨야 얘가 뭐하나 싶어서. 예, 어떤 남편분은 실제로 이 아내가 웬 여자랑 밤마다 화상 채팅한다. 그래서 아내가 듣기 시작해서 우리 반 애청자 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오늘 2시부터 이곳 인천 부평역에서 보내드린 길이의 수다방, 오늘은 돗자리 못 갈았어요. 계단 수다방, 길이의 수다방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지겹지 않으셨어요? 근데 대전보다 더 왔어. 지금 예, 세상에. 자, 손 흔들어 주세요. 예, 손 흔들어 주세요. 와, 이 저 위에 우리가 돗자리 깔고 앉았으면 이만큼 못 앉아. 이게 몇 명인지 숫자를 못 세겠어요. 저 뒤까지.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하게 하지. 그죠? 우리가 저 위에서 했으면 사람들이 막 눈치 보면서 가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리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아유, 참 애썼어. 예. 네? 스탠드하고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집중도 되고. 그러니까 이 스탠드 때문에 간판도 가려지고. 아우, 직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분들이 방해하시는데 방해할 때마다 일이 잘 돼.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망치분방은요. 예. 박수 치는 거 봐. 예. 지금 이게 방송을 계속해서 내 엉덩이를 노린 예, 테러범이 나타났어요. 예. 자, 지금 망치분 방송의 테러범. 예. 지금, 네. 이 테러범이 계속해서 망치부인의 엉덩이를, 공격하는 관계로다가, 예, 방송에 집중이 안 됐어요. 예,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망치부인의 마음을 테러했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너무 이뻐갖고.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텔레그램으로 그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데, 망치부인에게 한 큐에 눈에 드는 법, 애기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 특별 대우해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공을 맞춰. 우리 애기예요. 이러면서. 네. 애기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애기들의 사진에서 기운을 받아서 날마다,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오늘 부평역에서 보내드린 길거리 수다방.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들을만 하셨어요? 예. 네. 자, 이제 추천은 몇 개가 들어왔을까요? 예, 지금 현재 추천 몇 개? 예, 지금 추천이 몇 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아무리 어린이들의 엉덩이 테러가 있어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민자 역사니 뭐니 이러면서 이런저런 방해가 들어올수록, 예, 저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저 싸우지 않고 피합니다. 피해서 또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막 맞서서 싸우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잡아가면 방송 못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길거리를 내려갑니다. 길거리한테 뭐라고 그럴 거야. 내가 시민인데 법률까지 다 알아봤다는데. 우리가 탄압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여기 쳐들어왔다. 우리 몽땅 체포당하고 방송 못해요. 우리는 싸우기보다는 설득하고 방송하는 게 중요한 거야.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돗자리 수다방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게 저의 이 돗자리 수다방의 목적이에요. 길이의 수다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탄압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망치부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끝까지 방송하는 망치부인을 보여드리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묵상 중에 받은 문구가 있어요. 끝까지 함께. 이제까지 제가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저 혼자 가는 길인 척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구호가 잘못됐다.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망치부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리고 이 길은 끝까지 함께 가는 길이다. 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멈추면 누가 넘어지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쉬고 으쌰으쌰 하고
박수 한 번 치고 김밥 한 번 나눠 먹고 또 일어나서 다 같이 함께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이길 날이 온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답니다.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들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되시면 길 건너가서 우리 김밥 돗자리 깔고 근데 사람은 많은데 김밥이 없어. 돗자리 깔고 뒤풀이 하기로 해요.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의 북평역 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